특집 추석 한마당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정치마당입니다. 오늘 정치 한마당을 꾸며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하죠.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민주당 김성회 의원, 그리고 독립군임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그리고 독립군 박원석 전 의원까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은 이제 추석이어서 우리가 모인 거니까 네. 이왕이면은 박수 같은 거 한번 좀 크게 시작하면 저도 박수 치려고 그랬는데 또 그 선거 결과 안 좋은 분들 계셔가지고 조금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반가운데 슬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진짜 이게 지금 총선 후 첫 명절이잖아요. 아니 김성애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총선 후 그러니까 이게 의원이 돼서 명절에 가족 친지들 모이면 어떻게 좀 대접이 달라질라나요? 뭐 설거지 하던 걸 좀 안 시킨다든지 뭐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당장 저기 뭐 내일 모레도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어디 가야 돼서 제가 운전해야 되고 네. 지난 설 추석이랑 역할에선 달라지는 게 없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계속 운전하고 설거지한다. 네. 천하람 의원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의원이 되면 잔소리도 좀 덜 듣고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신종 잔소리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야 요즘은 정치인 외모도 경쟁력이라는데 한동훈 조국 봐라. 천하람 이준석 살도 안 빼고 뭐하냐 막 이런 신종 잔소리도 튀어나왔고요. 예.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크게 것 달라지는 건 없다. 예. 김근식 아니 뭐 당선된 사람들 바뀐 것만 물어보고 떨어진 사람들 바뀐 것만 물어보고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어떠셔요? 똑같죠 뭐 저희들이야 뭐 한 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우리 네 멤버가 네. 그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저 토크를 하거나 대담을 하면 네. 그 심각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유쾌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도 좋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인데 네. 두 분은 정말 배지 딱 달고 오셨고 예. 저랑 박원석 전 의원은 배지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 두 분 정말 좋은 분들 우리 여야에 그 앞으로 그 미래가 유망되는 분들이라 정말 네.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뭐 저는 뭐 하나 유언을 삼다면 박원석 전 의원보다는 좀 나은 게 있다. 어떤 저분은 그래도 선거 벽보도 못 붙였잖아요. 저는 벽보 붙이고 그래도 개표 시작해서 새벽까지는 이겼었어요. 그러니까요. 관내 사전 투표 열기 전까지는 계속 이기고 계셨어요. 저 여기서 비하인드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사실은 거의 되신다고 저희는 봤어요. 계속 이기고 계셔. 예. 그 다음 날 당선자 섭외 전화까지 저희가 걸었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뒤집히신 분이에요, 이분이. 더 슬픈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아니 우리 김gin식 교수께서 예. 뭐 저로 인해서 위안이 되신다면 예. 얼마든지 위안을 삼으시라 말씀드리고 저도 선거 끝나고 우리 김성애 의원 천하람 의원 처음 봤어요. 그러세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뭐 벽보는 안 붙였지만 그래도 배지는 달아봤으니까. 야 공방이 치열하다 이거. 와, 이렇게 뜨거울 수가. 현직의원으로서 명절 때 어떤지를 안 겪어보셨잖아요. 의문의 일격을 당하는. 저도 보니까 나이도 있고 이제 해서 떨어져서 배지는 저하고 팔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바로 그냥 직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디로? 모르겠어요. 대선으로? 와. 아니 근데 아마 두 분 의원은 굉장히 바쁠 거예요 명절에. 특히 김성애 의원 지역구에 갈 데가 너무 많을 거야 아마. 너무 많죠. 오라는 데도 너무 많고. 그래요. 굉장히 바쁜 시간 쪼개서 오늘 이 김현정 뉴스 특집 방송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닐까. 예. 저는 안 바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원당역에 일일 역장 맡아서 가서 모자 뒤집어쓰고 인사드리고 그치. 사실 여기 오려고 오늘 저기 종합복지관 하나 포기하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정치인 종합복지가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흥겹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네 분한테 그 일일 DJ가 돼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고향 가시는 길에 듣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귀향길 추천곡 하나씩을 가져오셔라.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한 곡을 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DJ의 곡을 들을까? 천하람 의원. 네. 가장 지금 이제 최연소시니까 그렇죠. 가장 아무래도 좀 신곡 쪽을 가져오셨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 또
지난 명절 초대 가왕 출신이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그때 제가 이벤트가 가왕을 있었거든요. 또 달성했던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또 선곡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고른 게 개혁신당이 이제 뭐 날아오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지난번에도 그런 뜻으로 골랐는데 날아오르지는 못했어요. 사실 좀 지지부진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 명절을 맞으시는 분들이 서로 비교하지 말고 막 걱정을 빙자한 비교질과 잔소리와 막 너는 아직 뭐하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거 하지 예, 말고 예. 아직 곧 나비가 될 거다. 서로 아하. 비교하지 말고 행복한 추석 보내자라는 예. 취지에서 나는 나비 선곡해봤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DJ처럼 한번 쭉 소개해 주시면 음악을 저희가 쫙 깔게요. 네, 오늘 추석 명절 고향길로 가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비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표정은 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모두 나비가 되길 바라면서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 지금 출발합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요? 지금. 뉴스쇼 추석 특집 한마당. 오늘 정치마당의 첫 문을 천하람 의원의 추천곡으로, 천하람 DJ 추천곡으로 했습니다. 그 왜 그 느끼한 목소리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뉴스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는 아침이야 아직은. 그러니까 나이는 가장 젊은 전도 유망한 국회의원이신데 네네. 분위기는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7080 감독님. 다방 DJ. 원래 정치인 하다 보면은 조금 좀 조숙해집니다. 이제. 예. 아, 오늘 뭐 정치 얘기 언제 하나 싶을 정도로 네 분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석, 이제 내일이 추석 당일이니까 밥상머리에 일가 친척들이 다 한번 모여 앉을 텐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밥상머리 민심은 어떨까? 이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김성회 의원님. 내일 밥상머리에는 20이 올라가죠. 20. 20이 뭡니까? 20%. 혹시 저 추석 직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 예. 음. 그 개요는 다 읽어주실 거죠, 누군가가.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예, 하여튼 20%는 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갤럽은 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대통령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모아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감이 다르고 또 이 세부적인 결과를 봤을 때 40대 같은 경우는 8%만 지지를 하거든요. 아, 세대별로 봤을 때 예, 세대별로 봤을 때 40대 같은 경우는 8이 잘하고 있다, 89%가 못하고 있다. 8%가 예, 나왔어요? 8%에 89%는 무슨 얘기냐면 10명 중에 9명은 싫어, 1명은 괜찮아인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동네 고향에 돌아가서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 앉습니다. 예. 그러면 이 1명은 불안함이 있어요. 9명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꺼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3대 2 정도 되면 갑론을박이 가능한데 1대 9는 토론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어쩌면 좋냐. 아니 이야기가 그렇게 이렇게까지 흘러간다. 떨어지면 조금 우리 얘기를 들어줄 법도 한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화나는 포인트는 뭐 의료 대란이다, 뭐 김건희 여사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다 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화가 나는 지점은 국민들이 화를 냈을 때 보통 정치인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일단 한번 숙이잖아요. 그리고 모양새라도 바꾼다고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지지율 떨어졌을 때 저도 아침 이슬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장관이랑 참모진 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 아침 그럼- 이슬 잘 들었습니다는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 시위할 예, 때 그렇죠. 들렸던 그 노래. 예, 광우병 시위 이후에 참모진도 교체하고 장관도 교체하고 나서 지지율이 다시 40으로 회복됐던 전례가 있는데 때렸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하니까 그냥 나 맷집 좋은데? 라고만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무래도 아하. 추석 밥상엔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전화 조사입니다. 긍정 딱 20, 부정 70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정말 0.5% 포인트만 더 떨어져도 10%대가 되는 김구식 교수님. 예, 김성애 의원님께서 참 뼈아픈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이 오래된 지금 이제는 지쳐가는 거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제발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또 변화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말 그 추석 밥상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민심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직접적인 물론 지금 이제 국정 기조의 변화라는 큰 이야기를 김성애 의원이 던져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제 지난 주에 이렇게 바뀐 결정타는 뭐라고 보세요? 크게 흐름을 보면 예. 취임 이후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전무후무하잖아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대참패를 했으면 특히 이기고 있던 송파병마저 내주는 정도로 대참패를 했다고 한다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상식으로는 국정기조를 변화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의 주의사항을 바꾸는 거고 대통령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게 정치의 ABC죠. 근데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지금 벌써 5개월째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비서실장 바꾼 거 말고 뭐가 있죠? 총리 바꾼다고 해놓고 총리는 지금 사실상 사표가 수리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월째 그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는커녕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제가 천하람 의원님 해야 될 이야기 하는 것도 죄송한데.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분이 심한 얘기할 거예요. 미안해요. 지금 사실 여당 내 쓴소리이기 때문에 네. 김구식 교수님의 이 이야기는 참 뼈아픈 맞습니다. 이야기인 그러니까 건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우리가 묵묵부답의 이
이 벽을 보고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무슨 응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인데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마지막 방법은 그러면 당이라도 어떻게 살아보자. 그게 저는 한동훈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저 꼼짝도 하지 않는 대통령과 좀 차별화된 당이 어떻게든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지금 대안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죠. 계속 차별화를 하기 위한 그 유난 갈등 이런 말 들으면서도 차별화하기 위한 이유가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지지율. 요 느낌을 알기 저는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고집으로 가서는 공멸이기 때문에 허허. 그 변화를 시키려고 무더기 노력하고 우리도 변화할 거라고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속보로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 드디어 사과 밝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그렇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도구로 내세워서 당정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당이 차별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천하람 의원 어떻습니까? 막 듣고 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추석 방송인데 이렇게 너무 슬퍼요 얘기가. 떨어진 사람은 이미 슬퍼요. 아니 저는 근데 제일 근본은 전 김건희 여사라고 봅니다. 결정타는 김건희 여사였다. 김건희 여사. 20의 결정타. 이거는 그냥 네. 정말 총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미디어에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뺄까를 좀 이렇게 하는 전략가들이 있다면 추석을 앞두고 가장 빼야 되는 인물이 김건희 여사고 여권에서 그나마 내세울 만한 게 한동훈 대표입니다. 어허. 근데 추석 앞두고 한동훈 대표 보입니까? 거의 뉴스에 등장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여권의 대표 주자로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만 보여요. 가장 잘 보이는 게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 재판 결과가 목요일에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마포대교 가서서 뭐 거의 김여정 부부장 느낌으로 이게 시찰하시면서 네, 그러세요 또. 뭐 공무원들한테 지시 내리시고 막 뭐 같이 사진 찍고.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가가 아예 없다라는 게 이것만 봐도 지금 드러나는 거고 본인들의 객관적 판단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 보십시오. 안 바뀌겠다라는 거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예. 아까 변화를 요구하면 응대가 안 나온다 하시는데 응대 안 하는 수준이 아니고 변화를 요청하면 삐지세요. 삐져요. 네, 대통령이 예를 들면 어떤 삐지셔가지고 변화하자, 우리 뭐 타협하자, 새 안을 찾자는 사람 밥 먹으러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밤 약속 취소하고 그 사람 빼고 보란 듯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따로 밤 약속 잡고 그런 게 이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에 그냥 절대 응대를 안 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런 소리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더 쫄게 될 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아예 단절해야겠다. 예. 결국 과거에 우리 정치가 보여줬던 출당 요구니 뭐 탈당이니 이런 얘기가 앞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탈당 요구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세요? 시간 문제지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 연찬회 윤 대통령 참석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날 만찬이 깨졌다는 뉴스도 우리가 들었고 그때 최재성 전 수석이 출연하셔서 뭐라 그랬냐면 탈당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저하고 이제 김성태 의원이 그것까진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연찬회 안 나왔다고 그게 어떻게 탈당 예고편입니까? 그랬더니 최재성 수석이 두고 보십시오. 그 요구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천하람 의원 하시더라고요. 네. 비슷한 생각이신 거예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김근식 교수님처럼 예. 비전 전략을 보시는 분들 예. 이거는 속이 터져서 못 참을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라는 거는 당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맛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그나마 지지하고 조금 아끼는 분들이 봐도 예. 이 타이밍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낮은 자세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추석을 앞두고 등장한다고 지금 우리 당 국민의힘 말려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불만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대통령실에서는 당에서 김근식 교수님 같은 분들이 쓴 소리 나오면 야, 그 자꾸 당에서 그런 소리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북돋아줘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끼리 서로 나쁜 사람 만들어?
이 갈등은 해결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사랑꾼이신 걸로 보여요. 근데 상식적인 정치 문법으로 보면 예. 이쯤 되면 국민의 그 힘 내부에서 집단적인 차별화의 목소리, 대통령이 좀 출당하는 게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나올 만한 타이밍인데 안 나오잖아요, 아직은.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현재 그 특히 원내 구조가 갖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영남 강남당 거기가 합쳐가지고 아. 국회의원에 뭐 한 7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선수가 쌓여요. 우리 김근식 교수는 세월이 흘러도 선수가 안 쌓이고 머리만 휘어지는데 왜 그러세요 또 잊을만 하면 또 거기는 세월이 흐르면 선수가 쌓여. 이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없고 대통령이 뭐 국정을 어떻게 하든 자기들은 어쨌든 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행인 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이다. 맞아.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잘 되나 가로치고. 이게 지금 대다수의 국민의힘의 원내 영남 강남당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아니 잠깐 제가 이제 질문 반론 질문.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인 원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들한테 대선이 아니고 자기 배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아니에요. 저는 그거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미 행인 일은 넘어졌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 그 내가 대선에 관심 없어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한동훈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았어요. 아니 그 생각도 있을 거고. 마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천하람원이 얘기한 게 맞죠. 지금 등장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 분이 전면에 등장하고 전면에 나서야 될 사람을 패싱하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방관하고 있거나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보세요. 공천 개입 의혹 터졌죠. 그다음에 한동훈 패싱 만찬 있었죠. 마포대교 있었죠. 네. 주가 조작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서 지지율이 20%를 곤두박질 안 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바뀔 거냐? 제가 보기엔 안 바뀔 것 같고 아까 이제 출당 탈당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본인이 할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뭐 못하겠어요. 이 한동훈 이런 저 내 말 잘 안 듣는 잠깐만요. 이런 잠깐. 부류들하고는 그러니까 출당 탈당에 대한 그 예견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시오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대통령이 박차고 나갈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따로 뭐 살림 차리겠어. 이런 지경까지 나갈 수 있을 만큼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저도 저 부분에 대해 솔직히 가능성 높게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정이 깨진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렇게 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에서 대통령한테 출당 요구를 하기보다는 네. 대통령께서 먼저 화가 나셔서 나가실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사람은 아니 여당에서 이런 말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당 역할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야당 포치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김근식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래도 정확한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비정전략실장 출신입니다. 예. 저는 김성애요. 사람이 자기의 성공 방식에 따라서 살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성공 방식은 뚝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뚝심을 지켜서 야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수사해. 영장 받아줄게. 그리고 위에서 무슨 외압이 쏟아지더라도 그 외압을 견디면서 수사팀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성공을 얻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국면도 뚝심으로 버티면 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그래서 야 괜찮아 떨어져도 돼 버텨. 우리가 이재명 대표 잡고 문재인 대통령 잡으면 사람들 돌아와.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수사로 해결하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구속시키고 사법처벌의 대상으로 집어넣으면 내가 검찰총장 때 다시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서울지검장 때 댓글 수사팀장 때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지지를 회복할 것이다. 검사는 회복이 되죠. 근데 국민들 마음이 이미 다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으로 과연 민심이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은 본인의 살아왔던 경험에 기초해서 하는 건데 정치는 전 다른 영역으로 보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남 집어넣는 게 중요할 것 같으면 검찰총장을 계속 하셔야죠. 그리고 남 집어넣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되려면 나한테 더 엄격해야 돼요. 나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예, 엄격해야 예.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서 사실은 브랜드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고 그 표상이 사실 김건희 여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주제를 다룰 때 좀 특수성은 제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모질게 비판도 많이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의외로 여권에 계시는 인사들이 예.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전화가 막 오고 격려가 오고 그래요?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왜 지금 나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나가다가도 예, 예. 우리 또 답답해 죽겠다. 그리고 여기서 그게 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브랜드의 본질을 훼손하는 건데 라는 게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지지 기반이 약간 60, 70대 주부 진영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지 기반이에요. 김근식 교수님 같이 멋있는 분들이 또 그분들도 열심히 이제 영업하시고. 아니, 병 근데- 줬다 약 줬다. 근데 문제는 예. 그 지지 기반이신 주부 계층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당의 지지 기반과 김건희 여사에 그렇죠. 대한 호응도가 네, 대통령과 여당을 응원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거는 조금 말해서 꼴 보기 싫고 우리 진영에 도움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으셔서 아하. 추석 밥상에 올리기에는 최악의 메뉴인 거죠. 저도 그 대통령이 정말 극적으로 0.74%포인트 차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냐 윤석열 후보냐 고르라고 했을 때 대선에서는 이재명보다는 윤석열한테 우리가 맡겨보겠다라고 고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성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이 쌓아왔던 이미지는 사실은 이 검찰로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저항, 뚝심, 고집 그렇죠.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예. 장점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 되면 모두 전환을 해야 돼요. 태세 전환을 해야 돼요. 대통령은 뚝심, 저항 이게 아니고 포용, 화합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모두 전환을 자기가 잘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걸 잘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아하. 제가 2년 반 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뭐 이래저래 소통을 해봤습니다만 말을 안 들어요 일단.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 모르겠어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그 참모들이 뭐라고 해. 제목 그렇죠. 나왔네요. 김근식 대통령 말을 안 그러니까 정치를 처음 하신 분이잖아요. 예. 검찰만 수십 년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온 정말 최고의 정치인이 됐는데 정말 잘할 수 있는 저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면 그동안 못했던 정치개혁, 그동안 못했던 정당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뭐 했는데 사법 카르텔 오히려 그렇죠. 뭐 검거, 오히려. 정관예우 같은 거. 왜냐하면 빚진 게 없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변신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불만 있으면 불만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털어내고 아까 뚝심을 계속 주장하면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기회가 저는 오히려 자기한테는 굴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잘 모르면 일단 여기 김성희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나 심지어 이준석 대표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조원 그룹은 누구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당에서 힘을 좀 아니 무슨 모아가지고 말씀이세요? 김건희 여사님 계신데. 거기는 조언이 조언자라기보다는 아니지. 플레이어 아니세요? 그러세요. 순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 모아지는 당의 어떤 문제 제기, 문제 의식조차도 잘 안 먹히잖아요. 힘겹게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길 간곡히 근데 부탁드려요. 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야망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가 야망이었고 대통령이 돼서 뭘 하겠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네네. 최고 권력자가 되면 뭘 하겠다는 자기 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뭐 그 정권을 잡은 세력의 어떤 집단적인 의지도 작용하고 또 주변의 다양한 조언 그룹의 이런 조언도 작용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어젠다를 만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시류를 잘 만나가지고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할까 이런 거에 조언도 받고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번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막연한 그 생각 내지는 어설픈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는데 좌충우돌이에요. R&D 이거 카르텔인 것 같아. 없애. 이랬다가 뭐 저항이 굉장히 거세지고 하니까 다시 복원하고 의대 2,000명 윤 대통령이 살면서 의료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봤을까요? 무슨 확신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하고 학교별 숫자까지 배정해서 저렇게 밀어붙이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정치를 오래 하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또 국민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오래 고민해 본 사람들은 최소한 뭘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된 것까지가 야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없는 겁니다. 요즘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딱 그래요. 허허. 지금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네. 대통령 의제가 없습니다. 아직도. 3+1 얘기하지만 3+1 중에 구체화된 게 그나마 의료개혁인데 엉망진창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뭘 하겠다는 구상이 불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뭘 하겠다는 야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마포대교 가가지고 지시도 구체적으로 내리시고 또 자살 방지 굉장히 중요한 의제다. 네. 개식용 금지 굉장히 중요한 의제다.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야, 오늘 네 분의 비판이 정말 셉니다. 정말 셉니다. 그 정도로 지지율이 사실은 20%라는 최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의 비판도 이렇게 수위가 높아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죠. 2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일자로 바뀌거든요. 앞이 일자로 바뀌어. 이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20% 벽이 천장이 깨질 수도 있다 없다 김 교수님 있다고 봅니다. 천하람 의원 있긴 한데 민주당에서 도와줄 겁니다. 그거요. 자 이거 듣고 가야겠. 잠깐 왜요? 저는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엑스볼이라고 하죠. 이제 잘못 차는 거 계엄령 같은 거 없었으면 저는 이미 일자로 갔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이상한 거 하거든요. 이상한 거 하면은 그 사람들이 떠올려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 있었지. 이재명 대통령을 막은 업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박하게 하면 안 되지. 저 민주당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내줘서는 되겠냐 해서 역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20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분들도 막 약간 도와줘. 흥분하셔가지고 야 이제 탄핵 거의 다 왔다 우리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 벌어지면 다시 약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있죠. 20% 밑으로 깨질 내려갈 가능성?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근데 지금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신 게 부분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동포를 차기 때문에 가상쇄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저 동의합니다. 예. 똥볼 대잔치야? 아주 지금 추석 밥상 지금 앞에 놓고 왜 그렇죠, 이러시는 그렇죠. 건지. 네, 죄송합니다. 김성현 의원 어떠세요? 전 내려간다고 봅니다. 깨진다? 예, 조금 전에 인용했던 갤럽에 보면 딱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22%예요. 가장 높은 대구, 경북이 35%입니다. 계층, 나이, 성별 어느 걸로 봐도 과반을 다 못 넘는데 딱 하나가 과반을 넘습니다. 지금. 뭐요? 국민의힘 지지자 그룹 안에서 55%로 과반이 아직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전략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쪼개야 될 곳은 국민의힘 지지자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비중이 높아지면 20에서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즉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국민의힘에 힘이 생기면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게 되면 국정 운영에서 방향을 틀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힘은 윤 대통령이 아니야. 한동훈 대표가 버텨도 이러저러도 만찬 안 부르면 그만이야. 행정부만 갖고 하면 돼라고 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과반이 무너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리면 역설적으로 공무원들 포함해서 행정부 포함해서 대통령의 입김이 좀 덜 들어가면서 오히려 거꾸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그렇게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너무 그러니까 여당편을 들어주는데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못할 거라는 게 전략적은 그렇습니다. 독특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등장할 때가 가장 빛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 이후에 대통령과 뭔가 각을 세워서 윤한 갈등이 주제가 돼서 국민의 어떤 관심을 받았던 거를 제외하고 네. 자발적으로 어떤 발광체로서의 매력을 보여준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의정 갈등에서의 나름대로 이런 거 제안하고 그런 거는 높게 나름대로 평가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의 기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각성해가지고 예. 내가
투쟁을 해서 예. 내가 대통령과 정말 죽어라고 싸워서라도 내가 정말 미래 권력으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야망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결기가 안 느껴져요.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당의 주류 세력들이 따라와주지 않고 거기다가 대통령실이 지금 사사건건 비토를 놓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주도하고 거기서 제일 어떻게 중요한 발광합니까? 그 결국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로 승부를 볼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국민 지지율?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란 말이 있잖아요. 아.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합니다. 제가 네. 옆에서 볼 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요. 예. 정치 새로 시작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저는 높게 평가하는데 아직도 보면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에서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요. 아니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지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지금 섣불리 지지하기 어렵거든요. 아하. 근데 이재명 대표라는 그 후보는 우리 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지자들 예. 입장에서.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대결에서 아직도 한동훈 대표가 오차범위 바깥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영남당, 강남당 이 현역 의원들도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해요. 대선 후보로서 줄 설지 말지. 확고한 입지가 있다. 대선 후보에서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고 민주당 대선 후보 누구하고도 해볼 만하다라는 게 지지율로 입증이 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도 생각이 바뀌고 용산도 분위기가 바뀌고 내각도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 당 현역들도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지율인데 천하람 의원 말씀대로 그 지지율에는 아직 큰 반등을 못 일으키고 있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의정 갈등 같은 경우 정말 절박하게 먼저 문제 제기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런 게 한두 개 쌓이면 또 용산에서 좀 두드러 맞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해서 열심히 또 싸우면 아. 저는 정치인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근식 위원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무능입니다. 무능. 무능이라고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것을 지금 만들자라고 하고, 네. 그래도 국회가 지금 심지어는 극한 갈등까지 내려놓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의 중재하에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의회 참여입니다. 의회 참여. 그렇죠. 예. 근데 정부는 할 의지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뭘 했어요 지금? 대학 교수 협의회를 뭐 자기들이 섭외했다. 이것도 섭외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한국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어떠한 공신력 없다는 표현이 제가 좀 지나친데 저도 잘 모르는 단체가 섭외가 됐다고 말했는데 이 두 단체도 지금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동훈 대표가 말할 때는 보통의 능력 있는 정치인들은 최소한 대한의협이라도 가서 자 이러저러서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무조건 좀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약속을 받아놓고 섭외를 하고. 야당한테 가서 자 들어오십시오.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니 대한의협도 들어오는데 당신들 뭡니까라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인데 의사협회는 어디에도 불러들이지 못하면서 야당한테 들어오라고 하면 야당은 우리는 의료계랑 계속 얘기를 하겠다. 근데 누구랑 얘기할 건데요? 아 지금 섭외 중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오늘도 섭외 중이라고 하고 심지어 본인들이 이야기한 단체는 부인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무능이 아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대표한테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네. 기대하는 정치력이란 그러니까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조정력을 발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대통령이 룸을 좀 줘야 돼요. 룸을 전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크게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일 텐데 윤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죠. 아까 지지율을 고려하면 대통령하고 바짝 긴장을 세워가지고 미래 권력으로서의 위상이나 가치를 부각시키는 건데 그러면 대표직은 위태로워져요. 아. 이 딜레마 사이에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성과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네, 그런데다가 야당이 뭐 한동훈 대표를 도와줄 그런 리도 사정을 없고. 헤아려줘가지고 도와줄 이유도 없잖아요. 결국엔 자기 힘으로 뚫고 가야 되는데 어떤 시점에서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될 거다. 자, 제가 보기엔 대표직 오래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일부를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네. 같아요. 마치고 근데 우리 얘기 한 개밖에 못 한 거 아세요? 근데 모든 이야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저 한동훈 대표 금방 그만두는 얘기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니 원래 네 분한테 밥상머리 이슈 한 번씩 쭉 네 개를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 듣다가 일부가 끝나버렸어요. 뭐 오늘 물 흐르는 대로 그럼요. 뭐 짜인 거 말고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나서 두 번째 DJ 누가 하실래요? 두 번째 DJ. 제가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제가 의원 어쩌면 빨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DJ의 소개로 여러분 두 번째 추천곡 함께 하시죠. 지난 아까 우리 천하람원이 가왕이었다고 자랑하는데 저도 복면가왕 설특집에 나와가지고 2등했어요. 맞아. 실력이 없어서 2등한 게 아니고 현역 의원의 동원력에 밀렸어요. 실력은 제가 더 낫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요즘에 노래를 잘 안 불러서 애창곡보다는 애청곡을 구하려고 봤더니 네. 애청곡이면서 애창곡인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요? 낭만에 대하여. 우리 최백호 최백호 씨, 선생님. 자, 최백호 그럼 선생님의. 박원석 DJ로 분해서 DJ 박으로 분해서 노래 소개하고 2부까지 넘겨주세요. 갈수록 낭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만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낭만을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저희는 2부로 갈 텐데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딱딱해.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sak을 퍼지는 슬픈 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추석 특집 한마당 오늘 그 첫째 날 정치마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1부에서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법한 이슈들 패널들과 함께 정리를 하다가 이제 2부로 넘어왔는데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 나오셨고요. 민주당의 김성회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그리고 독립군 박원석 전 의원까지. 아니, 독립군이 제일 좋은 거죠. 제일 멋있네요. 아니 이제 일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조기 사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넘어왔단 말인데 그게 뜬금없는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만 덧붙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직을 잘 수행하려면 대통령이 좀 여지를 주고 최소한 한동훈 대표의 말은 들어줘야 되는데 말도 안 들어주는 상태인 것 같고 어허. 그러나 또 대통령한테 고분고분 머리 숙여서 하라는 대로 하면 미래 권력 차기 주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쓸모가 없어져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오래 끌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대단히 협조적이어서 함께 대통령한테 의원들이 좀 맞서거나 이래주면은 관계가 역전되겠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면서 시간만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지지율밖에 버틸 게 없다 그랬는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어젠다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냥 상황을 이러저러하게 현안에 대응하는 거지. 격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격차 해소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제 앞으로 내놓을 수 있겠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런 대체 얼마 거를 할 됐다고. 만한 지금 이 계제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대통령과 명분 있게 이 명분 있는 사안을 가지고 세게 충돌하고 네. 미래 권력으로서 차기 주자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길밖에 남지 않을 거다. 자신의- 다만 그게 예. 한 달 뒤가 될지 예. 보름 뒤가 될지 두 달 뒤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머릿속으로 좀 넣으세요. 넣고 진짜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잠깐 광고 듣고 광고 듣고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역시 됩니다. 최고 진행자예요. 네. 광고 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추석 특집 정치 한마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박원석 전 의원이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진짜 한 대표가 한 달 뒤가 될지 뭐 석 달 뒤가 될지 5달 뒤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미래 가치, 미래 대권 주자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때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뭔가 이 저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미리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는 시도를 열심히 잘 하면 된다고 봅니다. 시도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 파동,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사퇴 이런 등등으로 당정 관계가 수직적 당정 관계, 용산에만 안테나를 꽂고 그냥 따라갔던 단계에서 거기서 이제 강서구청장 지구 총선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이제 복구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초창기예요. 이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다시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그 중에 지금 이제 첫 시험대가 여야 의정 협의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걸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는 처음에 용산에서 또 불편해했고 발끈했지만 그렇죠. 결국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물론 뭐 감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국민들이 관심 갖고 그 정치적 최고 현안인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계속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용산을 설득하고 대통령과 다시 새로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게 하다가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용산도 이제 깨닫게 될 수 있거든요. 더 이상은 예, 이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저는 계속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잘 되면 저는 용산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거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하에 뭐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직도 한참 남은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7년이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당정이 같이 살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된다. 그 과정으로 가야지 저는 양쪽 다 유인할 수 있는 길이 마지막에 있다고 봐요. 시도. 근데 주제를 잘못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의정 갈등 지금 이거 네. 풀기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수준으로는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고 지금 의료계와의 신뢰를 쌓는 문제도 뭐 박단 그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뭐 공개도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약간 메이드 되지 않은 단계에서 자꾸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하면서 신뢰를 이미 많이 저는 잃었다고 보이고 의료계에서도 딱 느낌이 그건 거예요.
한동훈 대표랑 무슨 약속을 한다 치자. 그게 되겠냐? 아 용산에서 킬 하면 되냐? 그렇죠. 뭘 믿고 막 뭘 이렇게 믿고? 뭘 그럼 우리가 왜 한동훈 대표랑 얘기를 해야 되냐? 차라리 용산이랑 얘기하면 직거래를 하면 직거래를 했지. 소통이 제대로 되는지도 불분명한 사람이고 왜 하냐가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앞에 한동훈 대표는 유능함에 대한 기대치가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주제를 잡았다는 면에서 저는 별로 효과적인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진정성 면에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건 뭐냐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절박함과 이제 진정성에 생명에 대해서는 관한 문제인데 그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 처지로 봐서는 무능하다는 민주당의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자꾸 주가가 올라가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데 저는 무능해 보이고 결과가 없고 빈손으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이런 이슈를 발굴해서 절박감을 가지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계속 용산과 요구하고 상대하고 논의하고 또 좌절하면 좌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 행보가 어떻게 보면 좀 신인 정치인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야 저거 되게 불리하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저렇게 하네 이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건 절박감과 진정성만 가지고 저는 몇 결은 다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김구식 교수님의 말씀이시고 천하람 의원은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거 골랐다 이 그리고 말씀이시고. 그냥 저도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지금까지 아쉬운 거 없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모범생이다, 뭐 약간 네. 모범생 컴플렉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지율을 택하면 사실 의원들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용산을 버리고 국민을 봐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모든 걸 가지시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국민을 살려야 되고 음식 뺑뺑이를 막아야 되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찾아가서 제가 지금까지 대들었던 거 정말 죄송하다. 대통령 이번 한 번만 저 한 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할 것 같은 느낌 드세요? 안 들죠. 안 들죠. 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네, 그냥 내가 오르니까 뭐 대통령님 뭐 요즘 출구 전략 없잖아요. 그냥 내 말 들으쇼. 이거는 상상이 되는데 정말 절박하게 그럼 뭔가 얻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을 인물인가?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애 의원. 어림없는 볼. 송재 캐스터의 명언이 생각나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을 뭐 예를 들면 김근식 위원장님만큼 나라 걱정, 국민의힘 걱정을 한동훈 대표가 해봤겠냐. 전 거기에서 무능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이 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건 사실 한편으로는 거짓말이에요. 왜요? 자기의 방침이 서고 내가 이렇게 풀겠다는 대책이 섰을 때 나가서 여론을 듣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설득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 때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동진, 소위 말하는 이제 경남 지역을 공략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걸로 의료계를 설득하는 게 대화를 하는 거지.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의료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럴듯하네요. 제가 정부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순간 의료 개혁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는가? 의료 문제에 대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수가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본인 생각이 있고 그러면 대한의사협회가 됐든 누가 됐든 만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어디까지는 되십니까? 그럼 반 이상은 동의하시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잘 들어보고 용산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협에서 용산이랑 직접 얘기하지 한동훈 대표를 거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니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야당도 들어가자고 저희가 어제도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지. 근데 누가 파트너로 들어온답니까? 했더니 아이고 아직은 안 되는 모양이던데요. 이렇게 되면 야당 보면 들어오라고 하는데 여당이랑 야당이랑 쳐다보면 의료계 대란이 풀립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이게 이슈인 것 같으니까 던지고 나온 건데 이건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준비를 해서 해야죠, 일을.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를 선택했다. 이제 이 이야기 하다가 다시 좀 본류로 돌아오자면 결국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부터 우리가 시작한 얘기 아니에요. 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한동훈 대표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표직을 던지면서
가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까지 가지 않겠는가 요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예. 자기 의지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예. 거고 여론에 따라서 정치권의 의제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예. 있는 거고 저는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 정치권의 의제의 1번은 김건희 여사가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스로 자초하고 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이 판결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어쨌든 시세 조정의 방조 혐의가 뚜렷해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더 나아가서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범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적어도 1, 2심 판결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행위가 최소한 시세 조정의 방조 행위가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잠깐만요. 이거를- 근데 이게 뭐 증명이 됐다라고 단정은 아직 못하는 것이고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거죠.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1인 매매를 당했다. 통장 맡겨놨더니 알아서 거래한 거지 나는 관여 안 했다. 근데 본인이 전화로 또 내지는 뭐 홈트레이딩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래한 정황이 다 있어요. 때문에 저는 거의 증명이 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수사하고 기소할까 그 점은 저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제 성역이고 거의 그 불소추 특권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한 뇌관이 될 거고 어허. 그리고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도 얼핏 말씀하셨던 그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지난번에 그게 물증이 나온다면 그게 또 전국을 굉장히 휘감을 텐데 그 최혜병 특검이 어찌됐건 야당에서도 그동안 1순위 의제로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이게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계속 거부권에 부딪히고 있고 한동훈 대표 하겠다고 했지만 돌파를 못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순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여당을 매우 곤혹스럽게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지금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고 여당 의원들도 그에 따라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이번 추석 연휴에 가서 민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당 의원님들 어떤지.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걸 경남이랑 강남 가서 들을 건데 잘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양남 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여덟 명만 넘어오면 되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여론이 나뉠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자고 나올 수밖에 전 없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이대로 아까 간다면.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좀 이 막혔었던 거 뭐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하자 동의하자라고 들고 나올 수가 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 판단해봐야 되는데 네.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면 세게 저라면 그렇게 가다가 하겠어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하나도 못 하시는 분이 김건희 여사 특검 받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약간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그게 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의료 대란 아까 김성현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랑 잘 안 맞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 뭐 전문 분야가 내용도 뭐 아니라. 잘 모르고 본인의 어떤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냥 뭐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정도인데 누군가 특검을 하는 문제는 한동훈 대표랑 딱 맞아요. 전문 분야네요. 전문 진짜 분야니까. 전문 분야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상식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네. 사실 실패했다. 내가 진짜 공정과 상식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시작을 나도 아주 가까웠던 김건희 여사부터 정말 공정과 상식에 맞게 처단하는 것부터 어허. 시작하겠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치고 나가야지만 대통령과 제대로 된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잠깐 착각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대통령이랑 사소하게 티격태격하면서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표현 자주 쓰던데 검사 1, 검사 2예요. 어허. 저도 그거 느끼는 게 저도 동네에 돌아다니면은 네. 막 천하람 의원님 팬이에요. 막 저 당원이에요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을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면 한동훈 대표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고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단절을 이뤄내지 못하면 어떤 차별화는 안 될 것이고, 근데 그런 역량과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안 될 거다. 너무 앞서가는 김원식 교수님. 이야기고요. 지금 아까 박은서 의원께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조기 결단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추석밥상 머리에 이제 이야기 올라왔는데 그건 다음 설 명절 우리가 설 밥상에서나 한번 생각해볼 설 만한 특집에나 해야 될 올라올 이야기. 법한. 지금은 그렇게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제 특검이 이제 본회의 통과해서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또 다 대표를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 대목의 이 국면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결단을 할까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너무 좀 섣부른 성급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이라는 말씀이 되게 좀 와닿네요. 예, 아직. 김우식 교수님 좀 살려주세요. 다음 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뒤에 정권 재창출,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마무리돼야 된다는 그 공동의 운명체는 똑같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절박하게 절실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하지만 해도 안 될 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보지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단계고 열심히 하는 단계고 네. 열심히 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지켜보자는 이제 김우식 거죠. 교수님은 시도하라. 지금 시도의 단계지 그렇죠. 포기나 결단의 단계는 아니다. 잠깐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끼어들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추석 명절 후를 내다보게 됐어요. 우리가 뭐 이야기를 좀 그쪽으로 가져가 보죠.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전면에 부각될 거다. 뭐 의료 대란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뜨겁게 김건희 여사 이름이 올라올 거라고 박원석 전 의원이 화두를 훅 던져주셨어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 또 그런가 하면은 10월 그때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반기 이슈 전망. 김근식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김건희 여사 이름,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네, 이런 것들? 그렇다 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행보가 계속 그 사법 리스크가 하나씩 정리되는 단계인데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정리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는 또 모순적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디올백 사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국민들의 또 많은 분들은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도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좀 커질 거라는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심에서 현실화되면 민주당 내 갈등과 내용 이 부분도 저는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또 노래 한 곡 듣고 또 중요한 광고도 좀 듣고 이러고 나서 하반기 추석 후에 하반기 이슈 전망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DJ가 또 출동하셔야 되나요? 이번에는 김성회 DJ가 출동을 좀 해보실까요? DJ 김? 애청자 여러분 정말 이 추석 연휴 항상 가장 즐거우셔야 될 때 마음들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같이 힘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싶은데요. 강산현 씨가 부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가사 한 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DJ보다는 군인 쪽이시고 씩씩하셨어요. 좋습니다. 아예 씩씩한 거 좋습니다. 듣고 오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즐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그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진 그때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밤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김현정의 뉴스 쇼. 뉴스쇼 추석 특집 정치 한마당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추석 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도대체 어떤 이슈들이 우리 정치권에 떠오를까 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박원석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이슈가 뜨겁게 떠오를 것 같다 하셨고 김근식 교수께서는 이제 10월이 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 재판 그 사법 리스크가 이슈로 떠오를 거다 그 말씀하셨는데 일단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떠오를 겁니다. 역시 계약신당. 간단하죠 뭐. 아니, 진짜 둘 다 떠오르겠지. 둘 다 떠오르겠죠. 둘 다 떠오를 근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국면이 계속 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이 처음 한 개 나왔을 때는 타격이 적을 거고요. 이게 막 쌓이면 이제 그거는 당연히 타격이 이제 계속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대로 버틸 수 있겠냐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얘기가 처음부터 파괴력이 좀 세게 나오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여론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뭐 정말 최악으로 10%대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 얘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 유죄 나왔잖아 뭐 해도 야 그 재판 제대로 받아서 유죄 나온 게 낫지 김건희 여사처럼 재판도 제대로 안 받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치기 당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뭔가를 해보기도 이슈몰이를 해보기도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힘을 좀 못 받을 거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대중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예. 로우키로 가면서 금투세라든지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그래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이슈들을 전진시키면서 상승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와줘야 이게 어쨌든 여론에서 뭔가 전환이 될 거다. 전환이 될 건데 지금 대통령실 보면 김건희 여사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주기 프로젝트 들어갔다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돋보이는 수준으로까지 네, 보이세요? 네. 근데 이게 총선 전에 명품백 이슈가 떠오르니까 김건희 여사가 딱 이제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어요. 네.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선 이후에 대통령도 뭐 유감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하셨고 제2부속실 설치 얘기 나왔고 그러면 그 기조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 뭐 검찰 수사에서 마무리 짓고 또 권익위에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에 직접 본인이 육성으로 사과를 하든 대통령이 더 한 번 곡진하게 사과를 하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여론이 진정되면서 이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텐데 저는 이게 이상한 게 그러다가 다시 나와요 김건희 여사가. 예, 예. 이게 누구의 의지냐.
누구의 저는 의지예요? 김건희 여사의 의지인 동시에 그걸 대통령이 못 말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이게 막 끌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논란이 되면 쑥 들어갔다가 네. 또 나와요. 나오면 또 그게 또 논란이 되면 또 잠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전까지는 약간 무슨 뭐 과거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경력 이력과 관련된 논란 또 뭐 그 명품백처럼 그런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논란. 근데 지금의 이제 논란의 성격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국정농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추석이 끝나고 나서 추석 직전에 있었던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혹여라도 후속 편이 나오거나 뭔가 증거가 나오거나 이러면 국면이 확 달라질 거라고. 차원이 다른 논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부적절한 처신이거나 과거에 무슨 네. 학력 경력 이런 거 부풀렸다 그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논란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그 헌법 법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으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정서적으로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마포대교입니다. 그 왜 가가지고 업무 지시를 하세요? 그냥 위로하고 오면 모르겠는데 말려지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후속편이 나올지 혹은 어떤 증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랬다고 가정하면 국면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박원석 전 양화대교 의원의. 안 가신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요? 양화대교 갔으면 그 노래도 유명하고 해서 아마 개사곡도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자이언티 예, 노래가 예. 떠오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예견하고 계세요? 결과를?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한동훈 대표 지지율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지금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만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겨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 10월 달에 그런 잇따른 판결이 1심에 나와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민주당 내에 저는 잠복했던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거나 이러저러한 저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근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완전히 장악이 돼 있죠. 이게 여기서 뭔가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만 이게 1심에 올라와서 이게 다른 사건과 달리 이것은 대장동이나 무슨 쌍방울 대북송금은 대선까지 이거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심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1심이 나오면 이건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피선거권 제한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민주당의 어떤 변화와 내홍과 갈등이 이제는 가장 큰 변수인데 저희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이 세셔서 잘 안 바뀌고 우리는 정말 힘들고 죽겠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그 안에서 좀 알콩달콩 싸운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변수는 그 민주당이 그 안에서 싸우고 내용을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다른 대안인 이야기가 나오면 네. 우리로서는 또 굉장히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대안이 대선 주자로 떠오를 그렇죠. 경우에 왜냐하면 누군가가 얼마 전에 그 어디 신문에 칼럼 썼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안 나오면 국민의힘 무조건 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10월달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게 과연 사법 리스크일까? 아니 전체 대선판을 봤을 때 예. 우린 대선만 생각하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변수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단순히 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그 일벌백계 논리 말고도 향후에 3년 뒤에 대선을 생각하면 상당한 고차 방정식 시작되는 저는 시발점이라고 봐요. 유죄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유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올 거라고 네. 보세요. 천하람 의원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번 판결?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가요? 사실 얘기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법조인이니까 조심스러우시는 네네네. 거군요. 의사가 진찰 안 하고 맞아요. 막 얘기하기 그렇게 쉽지 할 않은 수 것처럼. 없는 거고. 근데 저는 방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어허. 이재명은 약한 후보야. 이재명 정도면 우리가 정신 좀 차리면 이길 수 있어. 라는 식의 생각들이 팽배해 있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있고 뭐 있고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조금 잘못해도 뭐 어떻게든 가겠지. 이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정권교체 바람이 셌는데도 어쨌든 뭐 0.73이라는 그 정도였고 더 나아가서 보면 지난 총선도 보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잘했을 때는 그게 민주당 내에서 알콩달콩 싸웠을 때 뭐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잠복해 있던 게 튀어나온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20%대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장 뼈아픈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바람을 저는 이거 생각보다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원래는 거기서 한번 김을 빼면은요. 네. 국민들이 한번 회초리 네, 들고 네. 그러면 이제 좀 국면이 그치. 바뀌어야 되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바뀌고 거국 내각도 없고 뭐 어허. 반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또 회초리 될 수도 또 있다. 회초리를 더 세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조가 윤 가는 거죠.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진짜 물고 물리는 완전 상관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를 한동훈 대표가 확 깨버리면 바꾸기를 국민의힘은 바랬어요. 아하. 김규식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정말 바랬어요. 애타게.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도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하고 대통령과 학을 제대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패싱 당할 겁니다. 밥도 같이 못 먹고 의원들이 다 자기 빼놓고 밥 먹고 어허. 아무도 편 안 들어주고 패싱 당하다가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상하게 던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그렇게 되면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생각보다 정치적으로는 크게 폭발 안 할 수도 있다. 자,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상대적인 거죠. 이를테면 그 여권이 단단해. 내부에 자중질환도 없고 대통령의 리더십도 일정하게 보존되고 미래 권력의 리더십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다.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지금 여권 내부의 위기가 훨씬 더 큽니다.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크게 보여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잖아요. 1심이죠. 1심 판결일 뿐입니다. 이러저러하게 전망들이 나오겠지만 유죄를 받아도 당장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내려놓지도 않을 거고 별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흘러요. 2심 그 판결을 향해서 그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될 거예요. 물론 물밑에서는 이러저러하게 동요가 있고 이러다가 진짜 대선 전에 대법원의 유죄 판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여권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위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 존재감 없는 한동훈의 이 위기,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인구에 회자되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회자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그거에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면 생각 잘못하는 거죠.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세 사람이 다 물려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세 분의 이야기를 점점 보태다 보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건데 민주당의 김성애 의원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수사 리스크. 네. 어림없는 볼. 이거는 어림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요. 여건인데 지금 구조를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조급해진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의 딸까지 지금 털고 나왔어요. 뭐 이 터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다가 생활비를 안 받았으니까 뇌물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찾아내서 돈을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이걸 기소하겠다고 압수수색을 오만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들은 게시판에 글 썼다고 수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특히나 검사들의 수사 과정을 이건 할 만한 걸 하는 거지라는 여론이 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심 판결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거고 검사 사칭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사칭한 것도 아니고요. 그 검사 사칭이 무슨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분당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취재하던 언론인이 검사인 것처럼 하면서 그냥 말을 했을 뿐인 것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윤리적 범죄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 건 저는 되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무죄라고 이제 김성애 의원은 보신다는 뭐 일단 거고. 저는 그렇게 결론 나올 그러니까 거라고 세 분은 유죄일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김성애 의원은 아예 무죄도 안 나올 거다 약간 그건 이런 당연히 이 법적인 판단이 바로 나올 테니까요. 이런 판단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야권 내 지지자들이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이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야권의 이재명 반대만 하는 게 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주장하면 돼요. 그리고 그 가치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재명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물으려고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얘기하면 되죠. 그런 대안을 제대로 준비해서 나온 정치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요.
정권을 바꾸고 싶은 거지 반드시 이재명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대안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폭격 맞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전국민 25만 원 말고 한 70%만 주자 이랬다가 그냥 막 당한 그거는 바퀴. 김동연 지사.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같이 철학에서 보여줘야 되는 문제지 25만 원을 가지고 그걸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당론을 정한 마당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의 이름을 업어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 당론에 반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하여튼 그거는 너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저는 그 이제 여당의 위기에 대해서만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추석이 끝나고 난 필리버스터가 바로 시작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포함한 이런 정책들이 나고 그 뒤에 의사 문제 이거 풀릴까요 안 풀리고 입시 문제도 그렇죠. 연말이 되면 지금 재정 적자 30조 넘게 날 테고 그다음 경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테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장종태 의원이 한 거 보니까 이번 의료 대란 해결하느라 건강보험에서 예산을 2조나 갖다가 지금 기금을 갖다 썼다라는 네. 지금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할 건지라고 여당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올 하반기에 벌어질 거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있고 끝나고 나면 최혜병 국정조사를 포함한 계속되는 국회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망하세요. 자, 천 의원님 무슨 네.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한 김성애 의원의 분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리고 저는 근데 그 말씀엔 동의합니다. 지금 야당의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 감나무 밑에서 지금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재명이 날아가면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 뭐 문자 폭탄 맞고 막 조리돌림 당하고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어떻게 대권 주자합니까? 조리돌림 당하더라도 그럼 내가 뭔가 거기서 철학을 보여주고 어허. 치고 나가면서 양강구도가 되든 뭐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 건데 지금 보면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뭐 김동연 지사 요즘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붙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몰락하기만을 너무 쉽게 그냥 바라보다가 실기하고 있는 것들 아닌가. 이럴 때 저희 개혁신당이 잘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요즘에 이재명 보니까 대표의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간에 두고 양쪽 접촉하기도 하고. 저는 아, 이재명 김종인한테 대표의 원래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에 우리가 뭐 입 벌리고 감 떨어지시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인 변수가 그 임박해 오는 현실로 됐을 때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유죄가 나와서 내년 중에 이게 확정 판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그걸 뭐 너무 기회로 삼아서 뭐 우리가 잘못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지금 현실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사실. 네. 저 하나만 더 지적하면 예, 지금 김성애 의원. 김근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선만 생각한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털고 일어서야 망해도 다시 쌓아서 도전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됐건 최혜병 문제가 됐건 하루라도 빨리 털자라는 생각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기명 투표에서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 저는 연말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변곡점이 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고통스럽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추석 특집 하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지금 추석 끝나고 나서 하반기 이슈들 정리하는 건데요.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이 한 5가지는 남아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yes or no 단답형으로 한번 쫙 네 분의 전망을 듣고 마치려고 해요. 이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아니고 예측입니다. 네. 바람과 상관없는 예측. 우선 금투세 이거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이 될 것 같은가? 아니면 유예 또는 폐지될 것 같은가? 김근식 교수님. 내년에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예든 폐지든 내년 시행은 아닐 것 같아요. 천하람 의원. 네, 저도 유예 또는 폐지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시행되는데 완화될 것 같습니다. 완화 시행. 여건은. 김성애 의원. 돈 필요한 건 여당인데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쪽으로 약간 더 기울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즉 된다고요? 유예되거나 네 될 분 것 다 그렇게 같습니다. 보시는군요. 25만 원 지원금 이거 시행이 될까요? 통과될까요?
법으로는 통과가 되겠지만 시켜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될 거다. 네. 저도 천하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전 의원 되죠. 안 된다. 김성애 의원 경기부양책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표의 정책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겠죠. 거부권 행사할 안 될 거다. 자 마지막 질문. 미국의 대통령 해리스냐 트럼프냐? 김식 교수님 어렵다. 어렵다 이거. 해리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천하라면 전 트럼프. 트럼프 박원석 전 의원 해리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김성애 의원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될 거예요. 와 우리 이렇게 해갖고 이제 5가지 다 예측한 거 아니에요?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추석 한마당 이제는 정말로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분 덕담 한 말씩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석 잠깐만요. 덕담. 그 노래 하나 DJ가 한 명이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거 마지막 곡으로 아, 예. 그렇습니까? 또 진행자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박 의원님부터 덕담하세요. 제가 마음이 급해요.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 추석 연휴 오랜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또 고민들 속에서 일가 친지 가족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요. 때로는 특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좀 잊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의원 각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존중해라. 모이면 서로 너무 비교를 맞아, 하게 맞아. 됩니다. 근데 맞아. 각자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존중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아요. 김근식 교수님. 네, 추석만큼 한가해만큼만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다른 건 다 있고 풍성하게 또 풍요롭게 가족끼리 행복한 추석 되길 바랍니다. 김성애 의원. 남의 생각이나 처지, 친척의 생각이나 처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네. 예, 서로 사랑만 하는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근식 DJ의 그 마지막 소개를 끝으로 우리 인사 나눌 건데요. 광고 후에 음악 나가면 네. 우리 DJ 김근식 DJ께서 마지막 곡 쫙 소개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정한 노래는 김범용의 인생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는 가사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명절 기간 동안 여기저기 교통체증 때문에 힘드시기도 한데 이 노래 제목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울퉁불퉁 고갯길, 울퉁불퉁 시골길, 사연 많은 내 인생길 힘들지만 길 잘 헤쳐나가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고 저 이 대목에서도 하나 가사에 좀 확 꽂히는 게 있습니다. 왜 이리 근심으로 사는가 욕심내지 않기를 미워하지 않기를 서두르지 않기를 저 스스로 낙선을 한 사람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열심히 욕심내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인생길 즐겁게 사십시오.